내 눈이 붉게 충혈되고 온몸이 불덩이 같구나. 어서 차가운 죽을 가져오너라. 화려하기로 이름난 정조의 화성 행차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왕은 홀로 침전의 어둠을 지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잔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천 명의 군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정조의 눈앞에는 오직 뒤주 속에서 굶주려 죽어간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환영처럼 떠돌았지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으나 평생을 독살의 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렸던 남자. 정조가 그토록 화려한 잔치상을 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소박한 미음 한 그릇에 눈물을 섞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그는 태생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에게 음식은 곧 고통이자 죄책감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조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수라상을 마주할 때마다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가셨는데 내가 어찌 이리 기름진 고기를 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조의 평상시 식단은 왕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거친 보리밥을 즐겼고 반찬 가짓수도 대폭 줄여 백성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했지요. 하지만 그 소박한 식단 뒤에는 밤마다 책과 씨름하며 나라를 바꾸려 했던 고독한 천재의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런 행동만 봐도 성군이셨네요. 밤늦도록 정사를 돌보느라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속에는 화기가 가득 차 입안이 헐기 일쑤였지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곁에 두고 마셨던 보양 음료가 바로 오미자차였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의 시큼하고 달큰한 맛은 왕에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었고 붉은 빛깔은 마치 그가 흘리지 못한 피눈물처럼 잔 속에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식탁이 늘 소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음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거대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떠난 화성 행차에서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식탁을 설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복권이자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행차의 길목, 정조는 백성들이 바치는 소박한 나물과 떡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의 위엄을 내려놓고 백성의 밥상에 기꺼이 숟가락을 얹었던 정조. 그가 진짜 원했던 보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8일간의 화려한 화성 행차 속으로 정조의 눈물과 열망이 서린 그 특별한 식탁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좁디 좁은 뒤주 속에서 여드레를 굶주리며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입의 즐거움을 찾겠느냐. 정조의 수라상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12첩반상 대신 늘 소박하고 담백한 음식들만 올랐습니다. 궁중의 요리사들인 숙수들은 왕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온갖 귀한 식재료를 구해왔지만 정조는 번번이 고기 반찬을 물리고 나물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소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밥상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수라를 들 때마다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한 수저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 밥 한 술은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겪었을 지독한 갈증이었고 반찬 한 조각은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을 생존의 끈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엄격하게 채찍질하며 아버지가 누리지 못한 삶을 대신 살듯 스스로의 식탁을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제된 식단은 정조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란 일을 돌보느라 하루 서너 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과로 속에서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한 식사는 왕의 안색을 수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앞다투어 전하, 종묘사직을 위해
부디 고기 진상을 허락하소서라며 읍소했지만 정조는 고집스럽게 보리밥을 씹으며 자신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정조에게 보리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그의 위장은 오히려 개혁을 향한 불타는 의지로 채워졌고 굶주린 마음은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식탁에도 유독 정조의 마음을 녹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음식을 올릴 때였지요. 자신은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달콤한 것을 바치고 싶어 했던 아들 정조. 이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특별한 보양식 분홍빛 복숭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어머니께 올릴 것은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고 달콤한 것이어야 한다. 껍질 하나, 색깔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 화성 행궁의 너른 마당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화려한 잔치인 진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보리밥과 나물로 속을 비워왔지만 홀로 모진 세월을 견뎌온 어머니의 식탁만큼은 눈이 부시도록 채워드리고 싶었지요. 그 잔치상의 주인공은 수천 마리의 꿩도 산해진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홍빛 생기가 도는 탐스러운 복숭아였습니다. 정조는 왜 그토록 복숭아에 집착했을까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신선들의 과일이었습니다. 남편인 사도세자를 잃고 비명 횡사할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아들을 왕으로 키워낸 어머니. 정조는 어머니가 그 비극의 기억을 잊고 복숭아를 드시며 천년만년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조는 직접 쌀로 빚은 복숭아 모양의 떡과 과자들을 상 위에 올리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상에 오른 음식 하나하나에는 정조의 세밀한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가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 부드럽게 고아낸 타락죽과 소화를 돕는 생강차, 그리고 화려한 꽃장식이 올라간 고임상까지. 그것은 왕의 명령이라기보다 한 아들의 애틋한 연서와 같았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복숭아 한 점을 입에 넣고 환하게 웃음을 지을 때 정조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효심의 식탁 이면에는 여전히 정조를 노리는 서늘한 시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화려해질수록 궁궐의 보수 세력들은 왕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동리를 갈고 있었지요.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짓던 정조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잔치가 끝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 붉은 오미자차 한 잔의 의지에 정적들과의 피 말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화성 행궁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금 책더미 속에 파묻혔지요. 낮 동안 웃음꽃을 피우던 왕의 얼굴에는 어느새 짙은 피로와 함께 지독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가로막는 신하들의 반대와 암살에 대한 공포는 왕의 몸 안에서 화가 되어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슴에 불덩이가 앉은 듯하구나. 어서 그 붉은 물을 가져오너라. 정조가 손을 뻗어 잡은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약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식힌 붉은 오미자차였습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을 품고 있지만 정조에게는 인생의 쓴맛과 갈증을 씻어주는 유일한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시큼한 맛은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달큰한 끝맛은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을 잠시나마 늦춰주었지요. 왕은 붉은 찬물이 든 잔을 응시하며 자신의 충혈된 눈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잠시 쉬어가라 간청했지만 정조는 오미자차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며 밤새도록 상소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무거워져
총기가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름진 야식을 즐길 때 정조는 맑은 찬물로 속을 비워내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차가운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정조는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울분을 하나씩 사겨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오미자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정조의 고독한 투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온전히 내비칠 수 없었던 왕은 말없는 찻잔을 벗삼아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왕의 몸은 차가운 차로 식히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정조가 때로는 그 차가운 오미자차 대신 정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뜨겁고 독한 술장을 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성군인 줄만 알았던 왕이 독주를 들고 신하들 앞에 섰을 때 궁궐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오늘 밤은 짐과 함께 끝까지 달리는 것이다. 부드러운 학자 같던 정조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지자 수라상 앞에 앉은 노론 대신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왕이 내놓은 술은 평범한 곡주가 아니라 목구멍을 타 들어가게 만드는 독하고 투명한 소주였습니다. 정조는 커다란 사발에 술을 가득 부어 신하들에게 건네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술잔은 곧 권력의 시험대였습니다. 정조는 술 기운에 풀어지는 신하들의 혀끝에서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심과 뒤틀린 욕망을 끄집어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신하들은 왕의 카리스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조는 취기가 오를수록 더욱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술상 위에 펼쳐진 안주 대신 신하들의 머릿속을 낱낱이 파헤쳤지요. 정적들에게는 공포의 술상이었지만 정조에게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고도의 정치적 보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는 독주로 신하들의 길을 꺾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개혁 의지를 심어 넣었습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나 왕의 술은 사람의 목숨을 걸게 한다. 정조는 취해 비틀거리는 신하들을 뒤로하고 홀로 꼿꼿이 앉아 남은 술병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이토록 서슬퍼런 술상을 차렸던 이유는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궁궐 안에 썩은 뿌리를 뽑아내어 궐 밖의 백성들에게 더 따뜻하고 풍족한 밥상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지요. 신하들에게 독주를 내리던 왕의 손은 성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백성들의 거친 손을 맞잡는 가장 따뜻한 손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정조의 식탁은 궐의 담장을 넘어 백성들이 땀 흘려 일구는 논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왕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진짜 보양식을 만나게 됩니다. 궐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백성들 속으로 뛰어든 정조의 행차길,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조심스레 바친 것은 궁중의 화려한 진미가 아니라 갓 쪄낸 투박한 떡과 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채소들이었지요. 신하들은 왕의 안위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정조는 망설임 없이 백성의 거친 밥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백성들이 땀 흘려 일군 맛이로구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내 몸을 든든하게 하는도다. 정조는 백성이 바친 음식을 기쁘게 받아먹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삼켰습니다. 왕이 백성과 마주 앉아 같은 음식을 씹는 그 순간 밥상은 더 이상 허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빈 그릇을 돌려주며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자신이 한 끼를 먹었으니 백성들은 10끼를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성군의 마음이었지요. 백성들과 나눈 그 소박한 한 끼는 정조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보양식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독설과 의심으로 지쳤던 왕의 영혼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웃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정조는 그 힘으로 다시금 개혁의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내가 배부른 것보다 백성이 등 따뜻한 것이
진정한 나의 만수무강이다. 왕의 식탁은 그렇게 민본의 철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과로와 쉬지 않는 열정은 결국 왕의 강인한 정신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정조의 등 위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된 종기는 어느덧 왕의 온몸을 옥죄며 조선의 가장 찬란했던 태양을 서서히 저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쉼없이 달렸던 정조의 등 위로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화기가 결국 종기라는 무서운 병증으로 터져 나온 것이지요. 한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운 고열이 왕의 몸을 태웠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밤마다 정조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약탕기를 가져오너라. 아직 내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침전 안에는 다시금 코를 찌르는 약재의 쓴내가 진동했습니다. 어이들은 다급히 독을 빼내는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정조의 몸은 약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의 입술은 타들어갔고 그가 그토록 즐겨 마셨던 오미자차조차 이제는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미움을 권했지만 정조는 그 한 모금을 삼키는 것조차 힘에 겨워했습니다. 정조는 고통 속에서도 몽롱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다시 찾아올 혼란과 홀로 남겨질 백성들, 그리고 끝내 아버지를 온전히 복권시키지 못한 한이 약탕기 끓는 소리에 섞여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왕은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약 사발을 들이켰지만 그것은 보양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쓸쓸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서서히 기울어가던 그 밤 정조의 머리맡에는 텅 빈 약그릇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개혁의 꿈을 채 다 펼치지도 못한 채 왕은 가장 고독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차려냈던 수많은 식탁을 뒤로하고 이제 그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탕기의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들고 조선의 큰 별이었던 정조는 고단했던 49년의 생을 마쳤습니다. 평생을 독살의 위협 속에 살면서도 백성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고 아버지의 굶주림을 기리며 자신의 식탁을 비워냈던 왕. 정조가 떠난 침전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려 했던 붓과 식어버린 붉은 오미자차 한 잔만이 남겨졌습니다. 정조의 생애를 관통한 음식은 화려한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맺힌 한이었고 어머니를 향한 분홍빛 효심이었으며 백성들과 나누었던 투박한 보리밥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몸을 보하기 위해 산의 진미를 찾는 대신 마음을 보하기 위해 정의와 사랑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지독한 과로와 종기 앞에 무너졌을지 모르나 그가 남긴 민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가장 든든한 보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의 효심이 현대에서는 왜 이리도 목말라 있는지요. 환갑도 하지 않는 요즘 칠순도 누가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며 비는 마음에서 자식들이 해주던 잔치인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요즘 어떤지 생각을 읽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가 샘솟는 마중물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